투자의 결과는 항상 본인의 책임입니다. 네,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한동훈 글로벌엑스 이사님과 함께 이 ETF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이 채권 전략을 가지고 이 ETF 사이트를 살펴봤는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관심이 좀 있으실 만한 주제로 좀 특별히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리세션, 이 경기 침체인데요. 지금 사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노랜딩 시나리오 뭐 이런 게 나올 정도로 경기가 너무 탄탄한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은행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이런 지표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침체가 눈앞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경기 침체가 정말 현실화가 됐을 경우 우리가 어떤 ETF들을 좀 거래를 해볼 수 있을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 이사님께 여러 가지 좀 질의응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사실 이 어려워진 환경, 뭐 가장 큰 거는 은행 위기겠죠. 뭐 실리콘밸리뱅크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이런 좀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ETF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반영하는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지난달 기준에 좀 어떤 흐름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촬영을 했던 시점이 딱 그 실리콘밸리 바로 전에 맞아요. 해가지고 채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지만 트레이딩 레인지가 무너지면서 약간 저도 좀 슬펐습니다. 좀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지금 10년물이 너무 많이 내려왔죠. 너무 많이 내려오고 어쨌든 시장이 상당히 큰 침체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ETF 시장도 조금 변동성이 컸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일단 어쨌든 꾸역꾸역 돈은 들어왔어요. ETF 시장에. 꾸역꾸역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미국 주식도 들어오고 뭐 미국 채권도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들어왔는데 실제로 가장 최근에 2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주식 쪽에서는 자금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이 뭐 실리콘밸리 뱅크가 터지면서 이제 뱅크 관련된 그런 우려감이 좀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미국 주식이라든지 주식 쪽에서는 자금이 빠졌지만 채권 쪽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들어왔던 것 중에는 초단기 채권이라든지 장기 채권이라든지 모두 다 자금 유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좀 특이했던 거는 이 와중에 지방은행 그 KRE ETF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KRE ETF가 다들 많이 아시는데 그 와중에 얘가 규모가 3 빌리언 ETF거든요. 그러니까 30억 달러 30억 달러. 근데 사건 이후에 13억 달러 돈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진짜. 원래 규모가 30억 달러면은 한 추가로 40% 절반 가까운 금액이 더 들어왔다는 거네요. 네. 저도 이 한국 분들이 순매수하신 ETF를 보니까 3월 달에 이 3위였나 KRE가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와서 정말 한국 분들이 이런 거 되게 빨리빨리 이 바이더 딥을 하려고 들어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3월 같은 경우 일단 전체적으로는 많아진 것 같지만 은행 위기 이후인 이 중순 이후에는 확실히 이런 은행의 문제들을 좀 반영하는 자금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경기 침체 때는 방어주를 사야 된다. 그리고 하이 퀄리티 주식을 사세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네. 근데 또 이런 섹터도 여러분들 여러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문제는 이게 그래서 살려고 보면은 뭘 사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ETF 쪽에서 만약에 침체가 왔을 때 방어적으로 접근할 만한 ETF들은 어떤 게 있고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 좀 종류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경기 방어 섹터라고 한다면은 그냥 말을 풀게 보자면은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가 안 좋지만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섹터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소비재입니다. 그렇죠?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으로 소비재를 얘기를 하고 있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물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음식료품이라든지 생필품들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로는 뭐 P&G, 미국으로 보면 P&G, 그리고 미국은 콜라 없으면 못 살죠. 펩시, 뭐 코카콜라, 뭐 월마트, 그리고 CVS, 약국 같이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 섹터 ETF가
가장 방어적인 섹터 ETF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뭐 규모도 크고 보수도 제일 싼 거를 갖고 왔는데 XLP. XLP. 네, XLP ETF가 이 보수가 0.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가 낮죠. 다른 ETF들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좀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규모도 뭐 16빌리언이니까 160억 달러가 넘으니까 상당히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과도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가 있다 보니까 일드 같은 경우, 디비던드 같은 경우도 2.5% 정도 뭐 이 정도를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방어적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수 소비재가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어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가지는 힘들어도 전기세 물세는 또 내야 되니까. 그렇죠. 살면은 의식주에서 그쵸. 이 연관된 거는 무조건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유틸리티 비용을 저희가 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ETF로 XLU 가장 이제 보수가 쌉니다. CPP 0.1% 정도의 보수를 파이드 스테이 스트리트에 있는 XLU 같은 경우가 지금 0.1%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도 이것 같은 경우도 150억 달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죠. 유틸리티 같은 경우가 또 가장 대표적인 방어 섹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솔직히 경기 방어 섹터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 섹터로, 왜냐면 힘들어도 뭐 병원은 가야 되니까 병원을 가야 되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성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조금은 방어를 잘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ETF가 XLV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XLV 같은 경우도 0.1%의 보수를 부과를 하고 있고, 뭐 건강관리, 뭐 의약품, 보험사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최근 한 달 동안에 상당히 그 변동세가 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이 관련 섹터가 상당히 조금 방어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1년으로 조금 길게 당겨 본다라고 한다면은 S&P가 한 마이너스 한 10%, 13% 정도 빠졌는데 필수 소비재가 그렇다고 막 플러스가 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한 2.5%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방어를 잘 했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사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이 주식 전체 시장이 좋지는 않았으니까 뭐 다소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어주로서 좀 덜 빠지는 모습들을 이 ETF들도 역시 보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경기 방어 섹터를 좀 짚어주셨고, 항상 이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 배당주 또 하이 퀄리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사야 되는 걸까요? 네, 하이 퀄리티로 요즘에 또 이제 인기를 끄는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각 상품마다 그 하이 퀄리티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ROE 해서 리턴 온 에코리,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가 레버리지 비율을 얼마나 쓰느냐 이거에 대한 그런 비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accrual ratio라는 게 있어요. accrual ratio가 이제 한마디로 미수금으로 얼마나 이렇게 잡혀 있느냐. 그러니까 미수금 비율이 높을수록 조금 불안한 거죠. 그쵸. 왜냐면은 현금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한마디로 잡혀 있다는 그런 매출이 잡혀 있다는 그런 뜻이다 보니까 이 통해서 퀄리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뭐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좀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분배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퀄리티 기업들이라고 보통 합니다. 혹시 뭐 다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의 돈을 빌리거나 이제 외부에 차입을 해서 장사를 하는 기업들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식을 할 때 만약에 이제 미수를 써서 하고 있다면은 이 장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확 불안해지고, 왜냐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기업들도 좀 자기 자본으로 해서 이익을 잘 내고 또 현금도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또 이렇게 차입을 많이 안 한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어려울 때는 보는 게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 좀 어떻게 ETF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네, 퀄리티로 보통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됐던 ETF 하나 있었어요. 이게 QUAL이라고, 퀄리티 나오는 QUAL. 이름도 아예 퀄로 잡았네요. 네, 퀄리티 같은 경우가 한 달 동안에 자금이 7 빌리언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7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 자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개인 고객의 자금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관 자금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의 이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한마디로 원래 이 딱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한 달 동안에 자금이 많이 빠졌던 거에 ESGU라고 네. ESG가 아, 그렇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돈이 5빌리언이 빠져서 퀄리티로 들어왔습니다. 7빌리언. 사실 또 ESG라는 게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이런 거는 좀 당연하죠. 뒷전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이게 그 현재의 상황을 정말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밥 먹기 살기 힘든데 ESG가 몇 마리냐 되는 거죠. 그래서 ESG에 빠져서 좀 위험하니까 퀄리티 있는 기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로 QAL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핫했던 퀄리티 ETF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뭐 리턴 에코리라든지 뭐 그 수익 비율이라든지 레버리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써서 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이 ETF는 지금 보수 같은 경우가 한 0.15%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성과도 9%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뭐 시장이랑 비슷하게 조금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랑 약간 좀 다른 개념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QDIV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이 QDIV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ROE라든지 뭐 Accrual Ratio라든지 Leverage Ratio를 포함한 퀄리티 기업에다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 그 두 개가 이제 겹쳐져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ETF 같은 경우는 약간 IT 종목이 비중이 낮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비중이 조금 낮고, 그래서 소비재 비중이 높고, 유틸리티가 높고, 약간 이런 기업들이죠. 전통적으로 또 배당도 그렇죠. 잘 주면서 그렇죠. 계속 약간 방어적인. 탄탄한 방어적인 주들. 그렇죠. 네. 이런 방어적인 그 종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QUAL보다는 높습니다. QUAL 같은 경우가 일드가 지금 그 분배금이죠. 배당이 1.5% 정도를 주는데 연간 QDIV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를 주고 있고요. 근데 성과를 보게 되면은 약간 아이러니한 것이 올해 결국은 성과가 좋았잖아요. 시장이. 그쵸. 그러니까 IT 비중이 낮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QDIV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QUAL보다도 훨씬 이 단기 그쵸. 성과는 좀 낮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있지만 QUAL 같은 경우는 약간 IT 시장 비중이랑 조금 비슷하게 가는 네. 그런 것이 있고 QDIV 같은 경우는 금융주랑 IT 비중이 낮아진 대신에 배당률을 좀 높이겠다. 약간 이런 전략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달리 말하면 만약에 실제로 좀 침체가 오면서 이 테크주들의 성과가 안 좋아지고 네. 방어주들이 주목받으면은 이 QDIV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서 작년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네. QDIV가 이제 훨씬 좋았죠. 아. IT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 IT주의 좀 흥망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좀 나눠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작년에 저희가 재밌는 걸 하나를 했었는데 기관들만 옵션하는 거 아니다. 옵션으로 이 돈 버는 법을 또 ETF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침체가 오면은 그때 좀 활용할 만한 전략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옵션을 활용해서 경기 침체 때 어떤 옵션 관련 ETF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션을 얘기할 땐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네. 왜냐면은 너무 일단은 뭐 말을 할수록 꼬입니다. 어렵죠. 내용 알지만 자체가. 꼬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너무너무 이해를 잘 해주시니까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 구독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시장이 왔다 갔다 박스권에 있을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은 커버드콜 전략입니다. 네, 커버드콜 전략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가 솔직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못 따라가네 이런 것이 있는데 박스권에 있을 때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주가에서 흐름이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먹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옵션 프리미엄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이 지금 막 월 1%가 나와요. 네, 월 1%씩 나오니까 캐피탈 게인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월 1%의 성과를 내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말 폭삭 망했다. 폭삭 망할 때는 저희 풋옵션 아시죠? 네, 그쵸. 풋옵션. 풋 매수를 하는 전략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풋 매수를 하는 ETF가 뭐 그 이름상으로는 테일 리스크 헤지라고 해서 네. 테일 리스크가 이제 그 위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테일 리스크를 헤지한다는 그런 ETF가 대부분 풋 옵션을 매수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그런 ETF가 조금 또 괜찮은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섞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든 칼라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아. 옵션을 몇 개 섞어서 구간을 이렇게 막아서 약간 ELS 느낌으로 층위를 이렇게 네, 나눠서 층으로 나눠서 네. 이때는 수익이 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품이긴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품이 커버드 콜 전략 그리고 이제 풋 옵션을 같이 매서는 테일 리스크 헤지 전략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뭐 다 아시겠지만 풋옵션 같은 경우는 좀 팔 수 있는 권리, 콜은 좀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풋옵션을 활용한 이런 왜냐면은 이 우리가 이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이 내려가는 시장을 지금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좀 ETF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지수도 매수를 하면서 풋을 매수하고 콜을 매도하는 이런 것들을 쌓아서 만드는 전략을 좀 칼라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또 굉장히 좀 어렵긴 하죠.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을 ETF로 살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ETF로는 커버드 콜로는 이제 QRD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 100을 기초 지수로 하는 그런 커버드 콜 ETF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뭐 S&P 500을 기초로 하는 XYLD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리스크 헤지 같은 경우도 아마 TAAL이라고 그 ETF 같은 경우가 테일 리스크 헤지 하는 딱 ETF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TAIL. TAIL. 네. 네, 테일. 네, 테일이라는 네. 또 ETF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또 어려운 옵션을 활용한 하락장, 대비법을 알아봤고, 그리고 사실은 이 경기 침체 앞두고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하시는 건 채권이죠. 지난달에 정말 이 기가 막히게 주제를 잘 뽑았는데, 하필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주가 좀 어려운 일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 사이에 이 금리 자체가 내려가 버려가지고 매력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또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 다시 좀 일부 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서 뭐 굉장히 100bp까지 크게 벌어졌다가 요새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금리 인상을 안 하기 때문에 금리가 그래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지금 투자자분들의 이런 심리가 많은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 ETF 매수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페드가 솔직히 지금 시장을 보면은 지표에 따라서 너무 많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제 페드의 인상은 끝났다. 10년물이 3점 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다가 3.2 되는 거 보고 정말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조금 잘 봐야겠죠. 결국은 일드로서의 매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오는 채권의 가격에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조금 매력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금리가 3.2 뭐 이렇게 3.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시장에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결국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가 이제 내릴 것이냐 하다가도 지금 유가 또 막 약간 조금 살짝 오른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일부 채권 매니저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은 3.2는 너무 낮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러면 박스권을 아직도 생각하시냐 이렇게 하면은 일부는 맞는 것 같다. 뭐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 윤재성 CIO님이 지난번에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3.2가 너무 낮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금리가 지금 너무 하단이 너무 내려왔다. 하단이 너무 내려왔다.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그 당시에 은행 위기 터진 직후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와 이 가격은 반대로 가죠. 그래서 지금 캐피털 게인 측면에서는 다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좀 룸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LT라든가 좀 3배짜리죠. 이 장기국채, TMF 이런 것들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좀 장기국채 쪽은 그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단기채 같은 경우도 또 굉장히 좀 좋다고 보셨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 단기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여기 티커로도 BIL이라고 있습니다. 네. 빌 그리고 SGOV 이런 ETF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1개월에 3개월짜리 단기 국채, 초단기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초단기 국채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10년물이 3.2%인데 아직까지 이 초단기 ETF, 초단기 채권들의 금리는 4.5, 뭐 4.3, 그러니까 7인가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드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초단기 채권이 낮고요. 그리고 솔직히 초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캐시로 보통 쓰거든요. 만기가 짧을수록 가격이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쵸. 채권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을 보더라도 아니면 일드를 보더라도 상당히 초단기 채권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달러 예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드가 뭐 4.4%가 넘지만 거기다가 지금 채권 금리가 조금 뭐 내려오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래도 약간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상승 메리트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 오신다면은 괜찮고 그리고 뭐 결국은 ETF니까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 보니까 초단기 채권 ETF는 뭐 달러 예금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지금 노는 자금이 있다. 어디 갈지 모르겠다 한다면은 여기에 들어가셔도 괜찮고 왜냐하면 보수가 또 엄청 싸거든요. 네, 보수가 뭐 한 0.05% 하는 것도 있고, 네. 0.135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사실 불안해가지고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예금 같은 경우는 넣으면은 뭐 1년 뭐 이렇게 묶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MMF 이런 또 머니마켓 펀드 같은 좀 초단기 자금들로 많이 가는데 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단기 ETF, 단기 채권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 티커 IRVH라는 거 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좀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해서 주목을 좀 안 했었던 ETF였어요. 근데 요즘 좀 다시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요? 네. 이 IRVH 그때 저희가 금리 차를 활용한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변동금리가 올라갈 때 좋았던 ETF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좋은 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역전되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얘는 성과가 안 좋으니까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는 신호가 나온다면은 그땐 주목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 IRVH가 상당히 이제 성과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VB 그 사건 이후에 8% 정도 플러스가 성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제 10년물과 2년물이 금리 차가 늘어날수록 성과가 좋은 거니까 네. 지금 역전돼 있는데 이것이 역전폭을 되돌리니까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바닥치고 올라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 그쵸.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원래는 10년물이 2년물보다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낮으니까 초단기 채권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정상화돼서 10년물이 다시 쭉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금리 차가 벌어지겠죠.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IRVH 같은 또 아이볼 같은 이러한 장당의 금리 차를 활용한 옵션 전략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IRVH나 아이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만 갖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시 이게 재역전이 일어나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수익을 내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지금 IRVH, 아이볼 요 두 가지 금리가 지금 페드가 중단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5월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이 될지 지금 그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계속 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약간의 균열이 나타나면서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신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ETF인 것 같고요.